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민주노총이 오늘 총파업을 합니다. 정부가 하려는 탄력 근로제 확대에 반대하는 파업입니다. 반값 임금으로 일자리를 늘려보자던 광주형 일자리도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역시 현대차 노조의 반대가 심해섭니다. 문재인 정부와 노동계, 정치적 우군이었는데 이젠 갈등 국면입니다. 경제는 침체되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 보완책은 필요하고 그런데 노동계는 반대하고 정부의 고심이 큰 오늘입니다. 오늘 직설은 노동 현안, 쟁점 정리하고 해법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설 시작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전문가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의 이병훈 교수님 모셨고요. 사회연대 노동포럼 위원장이신 정용건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경제평론가 박연미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민주노총 총파업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탄력 근로제 확대를 노동계약으로 규정했습니다. 민노총의 논리는 무엇인지 영상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비롯해 전국 14개 지역에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전체 조합원 78만여 명 가운데 전국에서 20만 명이 파업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야가 밀어붙이고 있는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한 노동계의 반대 열기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정책에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과 노동관계법 개정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탄력 근로제 기간 확대를 통해서 노동 강도를 강화하고 과로사를 일상화시키는 그러한 노동법 개혁을 막고자 하는 것이고요. 총파업을 앞두고 서울대병원 노조도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고 현대중공업도 8시간 파업하는 등 산하 조직별로 동참 선언도 잇따랐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에서 노동정책 후퇴에 반대하는 노동계의 뜻을 결집해 다음 달 1일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 민중대회로 이어가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민노총이 길거리에 나와서 총파업 돌입한 거는 처음 아닌가 싶어서요. 총파업 상황부터 우리 박연미 평론가님한테 사실관계 여부부터 좀 확인하고 좀 가겠습니다. 박 평론가님, 네. 오늘 한 20만 명 모인다니까 첫 대규모 집회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로는? 그렇죠. 그동안의 밀월 관계가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보세요? 현 정부하고 그동안 사이좋게 지내다가 예. 희망 고문만 하고 우리한테 해준 게 뭐냐 이렇게 예. 사실상의 청구서를 들이미는 상황인데 예. 민주노총에서 지금 날이 굳은 상황인데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만 예상하는 대로 20만 명까지 모일 것이냐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핵심적으로 탄력 근로제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또 사실상 ILO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핵심 협약 중에서 한국이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들을 준수해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구체적인 요구 내용들은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 박연미 평론가님 하나하나 제가 좀 짚으면서 여쭤볼 테니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는 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서 상황은 확 달라질 것 같아요. 일단 경찰이 차벽으로 막고 살수차 안 쓴다 이런 거는 이미 약속돼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리고 민주노총도 폭력 집회 안 하겠다도 약속돼 있는 거죠. 피차 이제 과거와 같은 구태는 보이지 않겠다 여기까지는 합의가 돼 있는데 박근혜 정부 때처럼 민주노총 총파업해서 길거리로 나선다 그러면 일단 깃발 들고 나오고 경찰은 차벽 치고 여차하면 살수차 쏘고 이런 현상은 이제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강경한 모습은 서로 아마 자제할 겁니다. 그런 건 안 하겠다. 네. 예. 그런데 이제 두 분한테 이제 차례로 여쭙겠습니다. 정용건 위원장님이 민주노총 부위원장 출신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오늘은 뭐 연금 전문가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회 노동 현안에 대한 전문가시긴 하지만 민주노총이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에 대한 해석을 가장 정확하게 하실 것 같아서 민주노총 부위원장이었었다라는 사실을 제가 유난히 좀 강조를 합니다. 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에 그분들 민주노총
이 온라인 상으로 무슨 말씀하시나 쭉 봤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분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배은망덕도 유분수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놨더니 은혜를 모른다. 민주노총은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런 내용들이 쭉 올라와 있던데 예. 어떻게 보세요? 이 민노총과 문재인 정권의 밀월 관계가 끝났다고 박용민 평론가는 평가를 했는데 에이, 설마요. 정치적 우군이었던 이 문재인 정권과 노동계가 이렇게까지 험한 말을 주고받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제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앞서 댓글은 좀 너무 자극적인 부분들. 아니 댓글이 아니고요. 예. 본인들이 오늘 상황에 대해서 규정하는 내용들을 예. 공식 이 SNS에 올린 거를 제가 예, 소개를 뭐 해드린 다양한 겁니다. 개인의 견해 정도이고요. 공식 입장은 공식적인 아니고. 입장 그런 것은 성명은 아니니까. 예,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하고 민주노총이 밀월 관계로 갔다는 것도 사실은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뭐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밀월 관계를 가자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아니었고 네. 이제 촛불 전국을 이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들어오시면서 여러 가지 한국 사회의 소득 불평등 구조 예.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친노동적인 그런 정책들이 좀 나왔던 거죠. 비정규직 정규직화. 예. 예. 그다음에 아니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첫 방문지가 인천공항공사 가서 네, 그렇습니다. 비정규직 제로로 만들겠다라고 한 것 지금도 국민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예,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과 연봉제 퇴출시키고 예, 예. 공공 부분의 해고자들 복직시키고 예, 그다음에 이제 최저임금의 인상 예, 그리고 이제 또 52시간의 도입 등등 해서 노동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좀 기울어진 운동장을 예. 바로잡은 측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그건 분명히 있죠. 예, 예, 밀월 노동- 관계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과도한 접근이 아닌가. 그동안에 불공정해서 기울어졌던 운동장을 바로잡은 비정상의 정상화였지 그걸 가지고 지금 보시는 저 화면들 예, 예. 노동자들의 저런 이 울부짖음 저런 눈물들을 대통령이 나서서 예. 잘못된 걸 좀 바로 잡겠다. 이제 국제 기준에 맞춰서 가자 우리도 노동 현안에 대해서 예, 예. 뭐 지지들 많이 했잖아요. 민노총도 그때 전폭적으로 지지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실제로 한국 사회 양극화의 문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 이 문제 해결 없이 한국 사회 미래의 전진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불평등 행동수 차원에서 대통령 말씀도 단정히 옳았고 또 한편으로 이제 현장에서는 비정규직, 정규직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 부분에서 정부가 예산을 별도로 내려주지 않은 상황에서 네. 안에 있는 주머니에서 나눠 써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정규직화 100% 하지 못하고 뭐 정규직이 된 경우도 있고 또 자회사 정규직 방식으로 이런 된 방식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의 불만이나 갈등도 뭐 존재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밀월 관계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노동과 관련해서 격차 해소를 위해서 정부가 우호적인 정책을 이렇게 펼쳐왔던 것은 사실인데 이제 뭐 오늘 기점으로 해서 네. 언론에서는 뭐 충돌을 표현하지만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이 52시간 도입해놓고 예. 탄력 근로 시간제를 갖다가 다시 확장시키는 것은 이건 정말 줬다 뺏어가는 거다. 예, 예. 네, 줬다 알겠습니다. 그 현안은 오늘 민주노총이 길거리로 나서서 총파업에 돌입한 핵심 쟁점이 탄력 근로제니까 그 내용은 자세히 잠시 뒤에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문재인 대통령과 노동계의 관계가 출범 당시와 확연히 달라졌다라는 데는 동의하시죠? 예, 많이 예, 달라졌습니다. 그 오늘 첫 파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오늘 이 첫 파업이라는 걸 자꾸 제가 강조를 하게 되는데 이 첫 파업이 시작일까요? 아니면 지나가야 되는 성장통일까요? 우선은 그 여론이 예. 민주노총 총파업을 두고 굉장히 싸늘하다라고 국민들의 여론이? 뭐 언론을 통해서나 아니면 예. 방송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요. 그거는 아무래도 뭐 일제 문제가 심각하고 네. 또 경제나 민생이 굉장히 힘든데 왜 또 노동조합이 길거리에 나서가지고 파업을 하느냐. 예.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운데 노동조합의 이런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그리 이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라고 그러나, 얘기가 되는데요. 예, 싸늘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두 분이 잘 정리하셨듯이 예. 이게 지금 현안 내지는 그 근본에는 저는 이제 정부의 정책 기조가 예.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것에 노동계가 비단 그 길거리에 나서는 그 민주노총뿐만이 아니라 지난주에 집회했던 한국노총조차도 뭐 소득주도 성장이다 아니면 노동존중 사회다라는 것들을 다 현 정부가 벌이는 게 아니냐. 예. 그래서 눈앞에 있는 탄력근로제뿐만이 아니라 예. 정부 정책이 지금 친기업으로 옮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파업하고 또
그 반발한다라는 식의 것이기 때문에 이게 좀 뭔가 다시 대화로 예. 아니면 정부가 현안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기조에 대해서 정말 노동계하고 좀 그 허심탄회한 그런 논의의 자리로서 좀 이 흐름을 좀 바꾸지 않으면은 이전 정부처럼 또 노동계의 예. 파업이라든가 아니면 길거리 투쟁이라는 것이 또 계속 남은 현 정부 임기 동안에도 우리가 자주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병헌 교수님은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지만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이 오히려 더 좀 비관적인 생각을 해서 걱정을 하시는 그러니까 편이시군요. 앞서도 두 분이 사실 얘기를 했어요. 이게 예. 좀 앞으로 현재까지 저도 미래라고 표현하는 건 좀 과할지 몰라도 네. 현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노동존중 사회다. 그리고 네. 국정과제에서 여러 가지 그동안 노동계가 그 요구했던 바를 사실 노동계의 요구라기보다는 현 정부의 대통령 선거의 공약이었고 네, 네. 그리고 국정과제로 현 정부가 알아서 해주겠다 예. 하는 것을 지금 다 어떤 대물리거나 후퇴하는 것을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조영근 위원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뭐 노동계는 가만히 있는데 뭐 준다고 그러다가 다시 빼앗느냐라고 하는 식의 이제 볼멘 비판이 나오고 행동까지 나서게 되는 상황인데 이게 노동계 입장에서는 준다고 했던 사탕을 빼앗기는 심정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이게 이제 이번 이 일로 해가지고 서로 좀 정신 차리고 다시 예. 노동계하고 정부하고의 뭔가 좀 그 좁힐 수 있게 한 그런 네네. 식의 대화라든가 그런 식의 어떤 국면 전환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알겠습니다. 계속 노동계는 거기에 실망이 불신으로 거기에 더 큰 이제 하나의 반발로 네네. 나설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 구조에 대한 양측의 심리적 상황, 어떤 심정으로 지금 이 총파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의 입장은 뭔가에 대한 전체적인 분위기 설명하느라고 좀 시간이 좀 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왜 갑자기 민노총이 총파업을 하고 한국노총이 국회 앞에 가서 집회를 하고 이게 갑자기 왜 이래요? 같은 편 아니었나 이런 생각들 하셨을 것 같아서. 쉽게 좀 설명하면은 예. 평소에 우리가 이제 설렁탕을 보통을 먹습니다. 예. 근데 이제 새 정부 들어와서 특설렁탕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거 웬일이냐고 특설렁탕 뭘 하는데 갑자기 식당 주인이 그거 잘못 나갔다. 잘못 나갔다. 여기 도로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먹는 설렁탕에 지금 고기를 뺏어 가고 있으니까 예. 처음에 그냥 먹던 거 그대로 주는 것보다도 심리적인 충격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인. 지금 이 현재 노동계의 심정이 예. 특설렁탕에서 고기를 먹는데 먹으려고 숟가락 들었는데 이렇게 가져가는 예, 듯한 심정이란 예,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막연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은망덕 유분수다라고 하는 이 험한 표현에 노동계가 가지고 있는 상실감이 딱 농축돼 있다고 봅니다. 자, 본론으로 가보죠. 그럼 도대체 무엇이 지금 뺏긴 이 설렁탕의 이 고기냐? 탄력 근로제랍니다. 탄력 근로제 워낙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다 아실 것 같지만 막상 이거 정확하게 아십니까? 여쭤보면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박연미 평론가님. 네. 직문직답으로 시청자들한테 좀 설명을 좀 하고 좀 가시죠. 네. 노동시간 52시간 단축된 거는 다 아실 테니까 그렇죠. 생략하고. 근데 기업에서 우리 이러면은 정말 다 망한다. 문 닫는다. 이거 좀 보완책 달라 그랬더니 현재 탄력 근로제는 3개월이죠.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주 52시간을 매주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3개월씩 끊어서만 총량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체 평균만 맞추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청와대와 여야 사당이 모여가지고 탄력 근로제를 확장하고자 한 게 6개월로 합의가 됐습니까? 1년으로 합의가 됐습니까? 지금 6개월 정도로 하자 요게 이제 여당의 입장이고요. 여당 입장이고. 정부와 여당은 그 정도 선에서 합의를 보자 이런 입장인데 야당과 경영계는 적어도 1년은 돼야 한다. 네. 그런데 양쪽 다 이제 그 뭐 나름의 논리는 있습니다. 여당과 정부가 주장하는 내용은 요 정도면 노동계나 경영계가 피차 타협을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되지 않겠느냐. 근무가 몰릴 때 좀 일을 하면서도 네. 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불안감을 좀 줄일 수 있는 게 한 반년 정도라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런데 그 합의를 할 때 노동계가 불참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계 의견을 꾸준히 듣고자 노력하였으나 의견을 적극적으로 와서 말하지 않았다. 이게 정부의 설명이에요. 네. 그런데 노동계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당초에 근로시간을 줄여서 우리가 저녁에 있는 삶을 살게 하자. 과로 대한민국에서 벗어나자는 게 52시간 제도의 취지인데 대통령 공약이었죠. 그렇죠. 탄력 근로제라는 게 석 달 한다고 했다가 조금 더 늘리자고 했다가 필요하면 또 늘리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면 그거 52시간의 본래 취지에
무색하게 만들 뿐더러 이거 조삼모사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대목에서 질문. 노동계의 주장의 핵심은 3개월을 6개월, 1년으로 늘리는 거를 못 받아들이겠다는 겁니까? 이 논의에 왜 노동계는 참여시키지 않고 노동계는 배제했다라는 게 불만입니까? 사실은 배제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어렵다.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 혹은 루트는 사실 여러 가지로 열려 있었는데 네. 노동계의 기본적인 입장은 우리는 탄력 근로제라는 것을 수용할 수가 없는데 자체를 수용할 수가 없다. 그게 기본 정신에 어긋나는데 석 달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양해를 해준 부분이었다고 본다면 네. 여기서 더 이상 나가는 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 노동 정책에 대한 어떤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의 자체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좋습니다. 없었던 거다. 이렇게 설명을 네, 하는 좋습니다.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그러면 노동계, 이른바 민주노총, 한국노총 다 합쳐서 3개월까지는 양해가 돼 있습니까? 거죠. 지금 뭐 어쩔 수 없다. 거기까지는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아예 거죠. 저 제로로 하자는 아니고요. 그렇죠. 뭐 얄짤없이 하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네, 네. 제가 그러면 좀, 예. 조금 보완 내지는 바로잡을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 그, 팩트가? 노동계가 뭐 3개월에 대해서는 뭐 반대하고 아니면 찬성하고가 아니라 그건 현행법이 그렇습니다. 현행법이 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근로기준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사업주가 예. 좀 자율적으로 탄력 근무를 시킬 수가 있고 네. 이제 석 달로 될 때는 이제 노사 간의 합의에 네. 의해서 서면 합의에 의해서 그 탄력 근로제라는 것을 시행할 수가 있는 하게 돼 것인데 있죠. 그거를 지금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경영계의 좀 요구를 받아들이는 식으로 하면서 현재 정부 여당이 그거를 6개월 내지는 그 이상으로 늘리겠다라고 예. 하다 보니까 이제 노동계로서는 현행법에서도 사실 이용이 이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네. 이제 평가도 있는데 이걸 왜 늘리게 되면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52시간제를 해가지고 근로시간을 줄인다라고 올 2월달에 법을 바꿨는데 줄인다더니 그리고 또 7월 1일부터 대기업 시행하겠다는 것을 또 그 준비가 안 됐다가 6개월 좀 유예를 한 상태거든요. 해줬죠. 그래서 이 법을 시행하기도 전에 왜 자꾸 후퇴하고 왜 후퇴를. 노동계한테 양보를 강요하느냐라고 하면서 그게 우선은 아마 정서적으로 아하. 노동계가 반발하는 이유가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이 지금 경영계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 산업에 특수한 사정이 있긴 한데 네. 예, 이걸 일반적으로 좀 확대를 할 경우에는 그러면은 노동계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근로시간 단축하면 임금이 주는데 예. 이게 그 6개월이든 그 이상을 늘릴 경우에는 연장 근로 수당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네. 현실적으로 그런 조건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인건비 줄이고 이를테면 노동자들의 몫을 네. 그러니까 소득을 줄이려고 하는 식으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근거로 해서 반발을 보이는 것이죠. 좋습니다. 지금 저희 표를 보여드리면서요. 정용진 위원장님께 구체적인 질문을 좀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계의 주장입니다. 말만 허울만 좋아서 노동시간 단축일 뿐이고 탄력 근로제를 확대를 해서 6개월 내지는 1년으로 늘리면 노동시간은 늘어나고 실질 임금은 줄어드는 노동계약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주장에 대한 팩트가 누구 말이 맞는지가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궁금하답니다. 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탄력 근로 시간 이제 6개월로 이제 확대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그 노동계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이 부분들은 뭐 경제가 좀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처음에 노동시간 단축을 시작할 때 노동자들의 그 장기간 근로 2,120시간에 이르는 OECD 최장의 이 근로시간을 좀 줄이자. 그래 인간답게 예. 좀 살아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한편으로 대한민국이 과로공화국이다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좀 추가해서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일자리가 좀 늘어나지 않겠냐. 네. 이런 여야 기대감이 있었죠. 예, 국회의 기대감을 가지고 그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이제 청와대에서 여야정 협의체하는 과정에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걸 줄이라고 이렇게 이제 늘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오늘 이제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하는데 민주노총의 금속노조 사업장이나 공공노조 사업장들은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는 노동조합이 다 있기 때문에 노사 합의를 통해서 이게 확장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탄력 근로 시간이 확대되면 영향을 받는 데들은 비정규직 중소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는 겁니다. 최저임금하고 같은 논리죠. 예, 최저 같은 예. 임금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예를 들어서 계절적으로 에어컨을 고치는 노동자 또는 택배 노동자들 예를 들어서 설 추석에 집중적으로 몰립니다. 택배 네, 같은 경우에 그렇죠. 하루에 한
일주일에 한 80시간 이상을 일하는데 이 사람들 그때 정말 빼 빠지게 일했으니까 초과 근로수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에어컨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여름에 우리가 에어컨 설치하려고 그러면 기사 한참 넘게 나옵니다. 그래서 돈 추가적으로 더 지급하죠. 사용자들은 돈을 더 지급받습니다. 네. 그 노동자들에게 초과 근로에 대한 당연히 임금을 줘야 되는데 탄력 근로가 확대되면은 그러면은 뭐 더울 때 또는 설출석 때 이때 많이 일하고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해놓고는 그럼 뭐 안 바쁠 때는 그냥 40시간 했어. 그래서 초과 근로수당을 못 받게 하는 거. 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특히 중소형세 노동자들이 힘겹게 일하는데 그 노동자들의 임금만 깎이는 이런 구조에서 민주노총이 나서는 거는 저는 뭐 당연한 일이라고 볼 자,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만요. 요 네. 이제 시청자들이 그 논리적으로는 다 이해를 좀 하시겠지만 네. 구체적으로 갔을 때 네. 지금 궁금한 핵심 쟁점은 예. 실제로 일은 많이 하고 임금은 전체적으로는 깎이게 되는 예, 주장이 평일 노동으로. 맞느냐? 예, 맞습니다.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예. 임금은 평일 노동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 그러면 초과 근로수당이 극단적으로 없어지는 얘기를 좀 여쭤보면요. 예.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자꾸 이제 에어컨 설치 기사 말씀하셨으니까 예. 한참 여름에 더울 때 뭐 24시간 밤샘 근무를 해서 물 몰려드니까 예. 일을 안 할 수 없으니까 했다 치자고요. 예. 그리고 이제 날씨가 서늘해지면은 자 이제 노동 시간 다 채웠으니까 한 달 아예 쉬어 나오지 말어. 네. 그러니까 임금은 이제 안 나가는 거겠죠. 그렇게 예, 되면 예. 극단적으로 예, 가정을 극단적으로. 한다면. 예. 그럼 민주노총은 이런 상황이면 오히려 일은 더 많이 하게 되고 돈은 덜 받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간의 노동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계획대로 막 하루에 한 20시간까지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일일 제한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때 몸이 버텨내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노동 시장이 필요한 거고 특히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일을 했는데 초과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그냥 평일 근로 8시간에 맞춰주는 거는 이거는 사회 정의에도 맞지 않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기업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국회에서 좀 경제 어렵다 하니까 고민 없이 과도한 접근이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반대되는 반론 질문으로 그럼 거꾸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너무 극단적이다. 물 24시간 일을 한 달 하고 한 달을 그냥 통으로 쉬면서 돈은 임금은 줄이고 그렇게 시간을 더 늘리는 게 아니고 기업 입장에서는 몇 시간 더 바쁠 때 연장 근무하고 나머지 시간에 좀 줄여서 얼마든지 맞출 수 있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민주노총의 이 주장은 과도하고 극단적인 사례를 가지고 이 노동시간 단축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과도한 주장이다. 이런 반론도 좀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이제 논리나 주장의 근거는 예. 이제 서구 선진국 같은 경우에 탄력 근로제를 이미 1년으로 하고 있죠. 확대해서 적용을 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3개월서부터는 점차 늘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번 시기에 그걸 좀 늘려보자라고 하는 근거이기도 하고 한데요. 네. 저는 우리가 좀 길게 보면 네. 탄력 근로제를 어느 시점에서는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해요. 네. 하지만은 지금 얘기되어지는 서구 같은 경우에는 앞서 표에서 나온 것처럼 네. 우리보다 뭐 많게는 한 700시간, 네. 그리고 적게는 한 500시간. 예. 적게 일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적게 일하는 나라. 근데- 이미 주 52시간이 정착된 나라. 예. 그러니까 우리는 52시간이 사실 52시간은 상한제입니다. 예. 이게 주 52시간 하면 무조건 52시간 맞춰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네. 그 법정 우리가 소정 근로 시간은 40시간인데 예. 그동안에는 사실 제한 없이 일을 다 시켰던 것을 좀 끊어보자라고 이제 52시간인데 이번에 예. 만약 탄력 근로제를 하면은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법제화가 될지는 그건 또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인데요. 네, 네. 대략 지금 나오는 얘기는 52시간 네. 더하기 주 2시간씩 하면은 64시간 네. 일을 더 할 수 있다. 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위해서 주 상한 52시간을 도입을 한 것인데 그거를 다시 문을 열어놓는 격이 네. 되는 거고 그리고 예. 40시간 이상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연장 근로수당을 주는데 그거를 이를테면 6개월까지 늘린다면 그거를 돈을 안 주고서 예. 그러니까 똔똔하면은 임금이 같을지 모르겠지만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연장 근로에 대한 할증이 있는 것인데 네. 할증을 뺏기고 똔똔이 될 경우에는 그만큼 소득이 줄어든다라는 얘기를 저렇게 하는 그러네요. 것이죠. 할증 부분은 그거는 교수님이 정확하게 좀 짚어주셨네요. 그렇습니다. 할증. 초과 근로수당이 예, 없어지는 거죠. 좋습니다. 박영미 평론가님, 네. 기자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네. 기자 시절에 평균 몇 시간 일했던 걸로 기억해요? 저는 천연병 시절에?
평균 7시에 이제 기자실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요. 사실은 저녁에 8시 전에 퇴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좋은 시절에 기자 시절 하시는데 제 얘기 할까요 말까요? 30년 전 그렇습니다. 얘기. 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언론사에서 네. 열 몇 시간 이렇게 일하는 게 초년병 때 이 많았죠. 근로 시간 얘기 네. 나오면요 제일 할 말 많은 게 기자들이에요. 네. 그리고 사무직들 특히 화이트칼라 노동자들 근로 시간도 네. 사실은 눈에 안 보이지만 상당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과로사 하는 뭐 변호사들, 뭐 네. 기자들, 뭐 암 걸려 일찍 요절하는 그 이 화이트 칼라들 얘기 빼고 외교부 공무원도 이번에 뭐 과로 때문에 아유. 지금 대통령 네. 수행하다가 쓰러진 분도 몇 시간 일하셨어요 물어보면요 사실 그거 할 말. 근데 네. 그렇게 저기 화이트 칼라들 얘기 빼고 예. 자 빼고 그 얘기는 빼고 근데 이제 분위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 박 평론가님께서 보시기에 객관적으로 말 그대로 경제 평론가로서 양측의 주장을 놓고 보면 이 탄력 근로제 확대가 3개월이 넘어가면 노동 계약이 된다라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명분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 지금 실질적으로 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뭐 명확한 사실이에요. 아, 그건 팩트예요. 할증이 줄어들 수 할증이 있다. 줄어드니까. 그래서 지금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기준법상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을 하게 돼 1.5배. 있거든요. 예. 그런데 탄력 근로제를 한다. 그러면 주 52시간까지는 일단 연장 근로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고요. 그러면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바는 전체 평균만 맞추다 보면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수당은 줄어드는데 업무의 강도는 특정 기간에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네, 주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론의 여지가 네. 없다. 네. 자, 그러면 민노총의 지금 총파업 명분이 된 탄력 근로제 일방적 확대는 우리 입장에서는 노동 계약이다라는 주장 충분히 지금 들으셨고요. 반대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경영전 얘기는 아예 빼고 정부는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거를 확대하겠다고 방침을 정하고 왜 정책 노선을 기조를 바꿨을까? 이거 설명이 좀 필요한 대목이니까 이건 이병훈 교수님께서 좀 설명. 이건 정부를 대변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부의 논리는 어떤 논리로 이거를 확대하고자 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저도 지금 이 문제 또 최근 상황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 대해서 별로 제가 우호적이지 않으신 편들고 거네요. 싶지 않은 좀 생각인데요. 네. 좀 아쉬운 대목은 이 법을 예.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그 근로기준법 개정을 예. 지난 2월달에 했거든요. 했잖아요. 예. 그때 그랬을 때 그 시끄러운 당시에 했죠. 이를테면 네. 주 52시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당시 여러 가지 사실 새로운 조항이 네. 개선이라는 취지로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노동 입장에서는 특례 조항도 26개에서 5개로 줄이고 네. 그리고 공휴일도 민간 부분까지 다 확대 적용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굉장히 큰 선물들이 그 안에 담겨 있었고 하다 보면 그 당시에 이 경영 기업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좀 민원이랄까요 요구 사항이 될 수 있는 탄력, 그러니까 근무 체제의 유연성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논의를 함께 네. 그 당시에 좀 해서 이만큼 노동계에도 우리가 좀 선물을 주니 이런 좀 기업들의 고충도 좀 같이 풀자라고 일처리를 했으면은 아마 이 문제가 다시 연말 와서 노종 간의 우리 사회 큰 하나의 갈등 이슈가 안 됐을 터인데 네. 그 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갈비탕으로 이제 바꿔준다는 얘기만 나오고 예. 하다가 뭐 일자리라든가 경제 상황이 어렵게 되니까 기업 기살리기식으로 뭐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한다.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하면서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노동계로서는 지금은 이제 그 받은 거를 내놓으라 하는 입장에서 예. 노동계가 이제 반발을 하게끔 예. 일을 이 현재까지 처리한 거 보면은 정부가 좀 우리가 보기에는 그 좀 미숙하거나 아니면 이런 전체의 구도를 좀 보면서 타협을 좀 잘 만들어 가지 못한 그런 책임에 벗어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교수님 보시기에 정부가 2월달에 이거를 추진을 할 때 예. 이런 상황을 예상을 못한 겁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그냥 밀어붙인 겁니까? 사실 근로시간 단축 법 개정 논의는 그 지난 정부서부터 굉장히 수년 동안에 그리고서 국회 오랜 차원에서도 숙제였죠. 별도 타스크팀을 만들어서 노사 대표의 전문가들의 의견도 취합하고 하면서 예. 이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지난 제가 기억하기로는 참여정부 때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 노동시장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그 9.15 합의인가요? 그 안에 문장에 보면 탄력 근로제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을 하도록 한다는 조항까지도 포함돼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비단 그 총 시간 양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근무 체제 근로 시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좀 더 국회에서
그동안에 제기되었던 주장들을 충분히 같이 균형 잡힌 형태로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네. 그 당시에서는 이제 그 근로시간 단축 줄이는 예. 뭐 대통령이든 현 정부의 이제 그 국정 과제나 공약 지키는 것만 이제 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 사안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덮여졌던 거고 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지면서 경영계 목소리가 커지는 예. 가운데 받다 보니까 예. 지금 얘기가 정부로서는 이제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제 기업들한테 여러 가지 예. 어려운 사정을 풀기 위해서 이런 하나의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라고 떠밀려 가는데 근데 지금 그 노동계는 반발하지 하다 보니까 정부가 다시 어떤 식으로 입장을 취하기가 네.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죠. 네. 2월 달에 국회 통과할 때 본질적인 문제로 국회가 사실은 봐야 됩니다.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고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봤어야 되는데 그때 너무 도식적으로 저는 봤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노동시간 단축되면 일자리 늘어나겠지. 예. 지금 일자리가 어려우니까 일자리 늘리기 위해서 노동시간 단축 한번 해보자. 예. 그런데 경기 상황이 어려워지고 예. 가정에서 기업들이 노동시간이 단축됐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러다 네. 보니까 정부나 뭐 국회 입장에서는 야, 경제도 어렵고 일자리도 안 늘어나고 했는데 이렇게 갈 일이 아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이 역할을 안 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다시 중소형세 노동자한테 떠넘기는 구조다. 네.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대우들은 노동조합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확대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이번 것과 관련해서는 정말 국회가 심도 있게 제고해야 되고 본질적으로 왜 52시간을 하려 했는가 관련된 본질적인 그러게요. 부분에 고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을 더하기 뺄셈으로 지금 접근을 했기 때문에 2월 달에 더하기 뺄셈으로 답을 내놨으니 본질적으로 3차, 4차 방정식이 나오니까 답이 안 나오겠네요. 네, 그러네요. 갈비탕으로 예를 드셨지만 갈비탕 당연히 우리도 특갈비탕 먹어야 된다고 약속했으니까 특갈비탕을 내놓으려면 주방 아주머니는 어떻게 해야 되고 셰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예, 고기 조달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예, 되고 다 좋은 했는데 예시네. 예. 특을 메뉴판 시원하게 걸어서 같은 가격에 내놓기는 했는데 갑자기 손님이 줄어드네. 야 이거 없었던 일로 하자 다시 원위치. 이러니까 이제 네. 뒤죽박죽 돼버리는 거죠. 당장에 손님이 좀 줄더라 해도 내가 턱을 제공하겠다 했으면 예. 약간의 손실이 생기더라도 일정 부분은 턱을 제공해서 신뢰를 쌓아야죠. 네. 그래서 정부 정책의 신뢰, 국회 입법의 신뢰가 쌓이는데 이거 뭐 지금 2월 달에 해놓고 불과 몇 개월 안 돼서 조금 어려졌다고 경기 상황 어려지는 거 그 당시에 예측하지 못했으면 오히려 그것이 잘못이지. 근데 지금 그 정책을 갖다가 다 원위치 시킨다. 이건 길게 봐서는 아니요. 그건 제가 이렇게 계속 이걸 추적을 해가면서 방송을 진행한 입장에서 보면 청와대와 여당은 분명히 연말 되면 고용시장 좋아질 거고 경제 좋아질 거고 일자리 분명히 효과가 그랬죠. 연말 되면 나올 거라 그랬는데 지금이 연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첫 단추부터 전망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은 그거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그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변명의 여지가 좀 뭐 없는 것 경제 같아요. 정책과 관련된 판단은 정부가 책임의 중심에 있어야 그러게요. 되겠죠. 자 좋습니다. 뭐 자꾸 지금 뭐 저희가 정부도 하려고 했었던 거고 선의를 가지고 했었던 거지 뭐 이러려고 했었던 건 아니니까 일은 벌어졌고 자 박평 변호사님.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회 나와서 그랬잖아요. 민주노총 더 이상 사회적 약자 아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민주노총이 더 화난 측면도 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탄력 근로제 확대하겠다는 입장은 확고합니까?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대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노총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의 발언은 공식적으로 자제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흘러가는 경기 상황을 볼 때 뭐라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일자리를 만들어줄 주체가 누구이냐. 기업들이 앓는 소리를 하는 걸 모른 척할 수 없다. 이게 정부의 소위 정무적인 판단인 것으로 보이고요. 임종석 실장의 발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사실은 여론이 좀 반영된 측면도 있고 민주노총이 전체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느냐. 그 노조가 조직돼 있는 조직률에 비해서 지나치게 발언권이 크다. 이런 비판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저런 발언을 관계가 좋고 경제 상황이 좋을 때 했으면 더 좋았겠다. 누군가를 탓해야 하는 시점에 노조에게 화살을 돌리는 방식의 발언은 잘못됐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네. 이병훈 교수님. 예. 뭐 우리가 뭐 자꾸 정부 이렇게 해서 막연하게 얘기를 하지만은 정부의 주체도 있으니까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이해찬 민주당 대표 목소리 보면 총파업 비난하고 있잖아요.
이 노총 출신인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제는 폭력적 방식 안 통한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 정부 여당이 민노총의 이 파업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대처하겠다라는 메시지를 경고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엔? 뭐 앞서도 그런 논의를 했다라고 생각되고 이제 빠뜨린 것이 네. 그 이후에 이 탄력 근로제에 예. 대한 원만한 노종 협의나 아니면 뭔가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 현 정부 임기 내에서도 계속 노종 격돌이 아하. 재현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예. 이번 총파업 같은 경우에도 노종 간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이게 불법 파업입니다. 이게 정치 파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번 민주노총 집행부에서는 네. 파업을 원래 좀 일정은 잡긴 했는데 예. 파업을 한다는 우리 소정의 절차가 필요해요. 뭐 이제 뭐 쟁의 신고하고 뭐 예, 15일 그렇죠. 뭐 그리고 결국 이제 이거 안 하겠다 그거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사업장 거죠. 단위별로 노동조합이 그걸 다 거쳐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하는 데 없이 이제 파업에 돌입을 얼마나 이제 하는지는 봐야겠지만은 이게 부분 파업이라도 만약 하게 되면은 해당 노동조합은 이제 불법 파업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그걸 불법 법을 위반했으니까 그냥 이제 과거처럼 뭐 공권력이라든가 그렇게 탄압을 하는 식의 모양새는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 위반에 대해서 정부는 뭔가 조치를 안 할 수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 또 그러니까 이 탄력 근로제라든가 그 노동 정책 현안이 있는 데다가 이번 총파업을 통해서 네. 또 이제 새롭게 이 노종 간의 이제 불법 파업에 따르는 그런 식의 그 사후 조치를 어떻게 할 건가에 또 다른 하나의 또 이제 불씨가 네. 얹어지는 식으로 또 되지 않을까 걱정이 그러네요. 되는 거죠. 걱정을 근데 많이 그 하시는데 이제- 그런데 이 지금 교수님이 새로운 불씨를 지금 던지시니까 그 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이 파업이 불법이라는 얘기는 저희 언론도 현행법상으로 그렇다는 아, 예, 예. 거죠. 법상으로 불법이다라는 이 사안은 언론도 부각하지 않고 있어요. 네. 이유는 예. 어찌 됐든 정치적 동지 관계였었던 문재인 정권이 네. 요 정도 불법성 가지고 박근혜 정부처럼 이걸 법적으로 이걸 공권력을 투입해서 이걸 잡고 또 뭐 저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고 이러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이 민주노총에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뭐 그런 측면도 그러니까 없잖아 불법이라도 있는 그냥 한번 것이- 해보자 하는 있는 거 것이고요. 아니에요? 또 하나 이제 불법으로 그렇게 확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이제 전체 논란의 여지가 전체 조합은 있습니까? 한 80만 명 중에서 오늘 파업에 참여하는 대우들은 한 뭐 16만 명 정도 예, 민주노총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업 시간 한 그리고 이제 2시간 사업장별로 이루어지는 사업장별로 거죠. 2시간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예. 그래서 실제로 사업장에서 합법적인 조합원 총회나 이런 방식이 있고 또 한편으로 이제 뭐 일부는 부파업인데 이거가 관련된 불법성 여부는 사측이 불법 파업이라고 해서 뭐 법적으로 고발을 하면 정부 그때 공권력이 판단할 문제이고요. 실제로 다 민주노총이 파업에 대해서도 민주노총이 스스로 대가를 치릅니다. 다 무노동 무임금으로 임금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늘 뭐 이야기하는 것이 경기도 어려운데 왜 민주노총 파업하나 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뭐 우리 제조업 현장이 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충분한 재고들이 다 쌓여 있고요. 뭐 2시간 파업에서 현대자동차나 또 뭐 금속노조 사업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냐? 상반기에 현대자동차에서 차량을 만들 수 있는데 팔리지 않아서 만들지 않은 공피치라고 표현하는데요. 4만 5천 대 분량의 공피치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노동력은 있는데 실제로 판매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노동력이 그냥 쉬고 있던 상황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노동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 국민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고 노동계의 요구가 뭔지와 관련해서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서의 접근. 제가 지난번에 대우 우리 GM 자동차 문제 할 때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총파업한다 그래서 총파업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계에서 대화하자는 메시지로 들었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네, 드렸는데 지금도 여전히 민주노총이 이렇게 하는 것은 노동법과 관련해서 국민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예, 예. 노자 간의 대화를 통해서 좀 해보자는 네. 그런 취지로의 접근이 오히려 이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간의 갈등을 줄이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목은 민주노총의 입장과 이 탄력 근로제의 어떤 쟁점 때문에 그러냐는 건 뭐 충분히 이제 설명이 됐다고 보고요. 박평론가님, 네.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게 과거에는 노사정위원회 이랬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경사노위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내일 열리죠. 내일 출범을 하게끔 지금 돼 있는데, 돼 있는데 여기에 노동계가 우리는 여기 참여 못할 민주노총의 경우에요. 자, 민주노총 이런 분위기에서 지금 안 들어간다고 보는 게 더
그 전망이 우세하죠. 그렇죠. 사실 지금 여기에 이제 와서 들어가고자 한다면 어느 쪽에 양보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뭔가 명분을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데 예컨대 이 시점에 들어가려면 민주노총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한 정부의 어떤 양보랄지 아니면 민주노총이 그래도 우리가 요거 하나는 관철시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희망적인 어떤 의제랄지 이런 게 필요한데 평행전이거든요. 한마디로 안 들어갈 것 같다라는 말씀이세요. 못 갈 것 같습니다. 예. 민주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내년 1월 대의원대에서 다루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그래서 내년 1월 그 얘기는 1월까지 안 들어간다는 예, 1월까지는 얘기잖아요. 못 들어가는 것이고 예. 지금 이제 노동경계의 변화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뭐 대표자의 업주보 자격으로 참석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고민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여전히 좋습니다. 노동경계가 너무 경삭돼서 당장은 쉽지 않을 것이고 그럼. 뭘 준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 구조도 아니고. 자, 예. 그럼 그 기대는 접겠습니다. 예. 그러면 한국노총은요? 한국노총의 경우에는 대화에는 참여할 것으로 보여요. 그럼 경사노위에 들어는 갈 것 같습니까? 네, 한국노총의 경우에는 완전히 그 대화 채널에서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게 정 위원장님도 그 부분은 동의하세요? 예, 그 한국노총은 전망은? 참여를 네.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교수님도? 예. 예, 그럼 민주노총 빼고는 일단은 다시 출범은 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 질문을 자꾸 드리는 이유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자꾸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고 해법을 찾아야 되니까 계속 이렇게 경제는 어렵다는데 자꾸 싸울 수는 없으니 정부가 뭔가 해법을 찾으려면 그래도 경사노위가 유일한 해법인 듯한데 민주노총이 그러면 내년 1월까지는 안 들어가겠지만 내년 1월엔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까지는 희망적 전망 가능합니까?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여전히 전망은 좀 불투명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과거에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리해고법 도입되고 나서 그 이후에 많은 노동자들의 해고의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민주노총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방식으로 지금 현재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기는 어렵다. 조합원은 사실상 그런 요구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민주노총 중앙의 간부들은 이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지만 예.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예.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고 고용을 늘리는 일자리를 창출한 방안과 관련해서는 민주노총 이제 나서야 된다고 저는 예, 생각합니다. 민주노총도 뭐 워낙 안에 내부 목소리가 다양하니까 이 교수님 어떻게 예, 전망하십니까?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내일 출범한다는 예. 것을 두고 잠깐 제 의견을 좀 보태는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민주노총한테도 좀 아쉬운 내지는 좀 현재 이렇게 안 좋아지는 상황에 네. 정부의 탓을 좀 많이 했지만은 민주노총도 좀 이런 상황을 만드는데도 좀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지난 그 임시 정책 대의원대회에서 네. 그동안에 이제 공식적으로 노사정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개편함과 더불어서 공식적으로 이제 띄우는 것이 일정을 굉장히 좀 지체를 했는데 예. 그 이유는 이제 민주노총이 공식적으로 대의원대를 통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 한다면은 정부로서도 이제 그러면 그 경사노위에 모든 현안을 좀 무게를 실어서 논의를 좀 풀어갈 수 있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장외의 노동 갈등이 아니라 네. 이 탄력 근무제라든가 다른 현안들도 다 그렇게 다룰 수가 있을 텐데 그 당시에 참 안타깝게도 민주노총 내부에서 그동안에 좀 정부를 보는 눈에 어떻게 보면 신뢰보다는 불신이 커지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네. 거기서 처리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민주노총이 계속 장외에 있겠다라고 내년 1월로 미루긴 했지만은 네. 결정적인 그 중요한 시기에 예. 동참을 일단은 스스로가 이제 해결을 못하다 보니까 정부로서는 당장 급한 현안들은 해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개운발차라 해가지고 예. 민주노총을 빼더라도 이제 출발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네. 분위기가 그렇게 좀 만들어지는 데다가 그리고 이게 이제 민주노총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고 네. 정부에 대해서는 이번에 사실 대표자 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여러 가지 좀 그 노사정 간에 특히 노정 간의 현안들에 대해서 좀 대화를 모처럼 그동안에는 민주노총이 그런 대표자 회의는 참여를 안 했거든요. 예. 과거 보수 정부에서는. 근데 예. 현 정부에서 그만한 좀 신뢰를 갖고 참여를 하면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협의도 하고 그래 법 개정을 통해서 경제사회 노동위원회까지 띄운다 했는데 네. 근데 최근에 탄력 근로제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보여주는 모습이 과거 정부랑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경제사회 노동위에서 이 현안을 다뤄주십시오라고 공문을 통해서 예. 의제를 협의하도록 요청을 하면서 예. 그러면서 과거에도 뭐냐면 정부가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가이드라인을 딱 주는 주는 식으로 거예요. 올해 연말까지 예. 어떻게 해달라라고 예. 하다 보니까
사실 민주노총은 이미 이 사안에 대해서 반발해서 밖에도 있지만은 예. 그 협의를 하는 한국노총조차도 예. 이미 가이드라인 있는 것 속에 상당히 운신폭 없이 들어가게끔 그렇죠. 만들어놨거든요. 예. 하다 보니까 예.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정말 과거에 노사정위원회의 잘못된 것들을 좀 바로잡고 제대로 좀 해보자는 사회적 기구로 탈바꿈을 시키려 하는데 예. 실제 운용되는 현재 탄력근로제를 중심 운용되는 것을 보면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지적이 나올 법하죠. 예, 청와대가 최저임금 문제하고 탄력근로제 문제에 대해서 이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 좀 너무 좀 쉽게 생각하고 지지율 높고 뭐 힘 있고 막 쫙 모든 게 잘 될 때 모든 거 그냥 다 그냥 막 그냥 쉽게 뭘 처리한 좀 측면이 좀 있기는 좀 해요. 예. 그런데 정 위원장님은 이제 민주노총 잘 아시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미국하고 북한도 협상하는데 협상 못할 거 뭐 있냐 이런 좀 희망적인 얘기로 좀 국민들한테 좀 안심시키면 안 됩니까? 맞습니다. 뭐 전쟁 중에서도 대화는 계속되고 예. 그 종전과 평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노총 예. 저는 뭐 사실은 지난 민주노총 선거에서 거의 뭐 4명 후보 중에서 3명이 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위원회 참여하겠다고 이야기한 사항 네, 공언했기 네. 때문에 실제로 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탄력근로시간제와 관련해서는 국회가 잘 판단하면은 저는 뭐 이거 확대될 가지고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네. 아우성 속에서 나온 적자적인 발언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 문제만 잘 정리되면은 저는 뭐 민주노총이 다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들어와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으라고 좋습니다. 판단하고 예. 있고 또 예. 조합원들한테 물어보면은 싸우더라도 들어가서 싸우라. 예. 어떤 예. 일이 있어도 대화를 하면서 싸움을 해야 되지 않냐. 이 예. 의견이 많기 때문에 꼭 그것이 반영되리라고 판단하고 예. 있습니다. 파업 오늘 이렇게 의사 표시들을 하셨으니까 민주노총이 어떤 좀 전향적 반응을 나오도록 정부가 좀 얘기 좀 잘하도록 그렇게 정리하고 예. 예. 너무 비관만 하지 말고 좀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좀 그렇습니다. 넘어가 보죠. 예. 이 걱정을 많이 해주면은 예. 또 그 당사자들이 좀 더 좋은 해법을 찾는데 예. 오히려 저희들이 안 된다라고 초를 치는 게 아니라 예, 이런 예. 걱정이 있으니 이걸 잘 헤어져서 이를 예. 좀 잘하라고 하는 그런 충고이자 당부이죠. 예, 예. 예, 갈등을 키우지 말고 예. 통합과 전진을 위해서 자꾸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요. 예. 김정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한 가지 좋은 일을 하나 했어요. 핵무기 가진 북한과도 협상하고 대화하는데 못할 게 뭐 있냐 그러면 안 될 일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안 될 일이 없는 거예요. 예, 국민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까지만 좀 안심 좀 하시고 좀 지켜보시죠. 뭐 제가 자꾸 이렇게 서두는 이유가 요 얘기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노동시간 단축 탄력 근로제 문제 가지고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과 이 접점이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이거 이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데 이거 잘 돼야 되는데 이거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요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예민 평론가님 네. 간략하게 광주형 일자리 정확하게 뭡니까?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광주시가 4년 넘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인데요. 네. 광주시에 현대자동차 기존 근로자의 임금의 한 절반 수준으로 일자리를 한 11,000개 정도 만들어보자. 여기에 완성차 공장을 하나 짓자 그 얘기입니다. 대신에 기존의 현대차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하고 그 임금의 격차는 정부 지원 같은 것들을 통해서 복지를 늘린다든지 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채워주자 이 내용인데 이게 될 듯하다가 어찌되었든 지금 민주노총은 반대예요. 여기에 대해서 반대고요. 현대차의 기존 노조도 반대입니다. 당초에 현대차하고 광주시는 뜻이 같았는데 이 둘 사이도 균열이 있는 것이 임금은 3,500만 원 연봉에 근무 시간 그리고 5년 동안 단협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명문화하고 시작하자 이게 현대차의 주장이었는데요. 요 조건을 좀 바꾸자 광주시가 이렇게 입장을 돌리면서 각자 다 생각이 다른 채로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아하. 자,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광주는 경기도 광주 아니라 전라도 광주 맞죠? 예. 광주 광역시죠. 그렇습니다. 광주 광역시가 지금 경제가 엉망이죠. 유난히 안 좋죠, 거기가. 좋지 않죠. 고용이 안 좋고 네. 실업자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용섭 광주시장부터 해서 광주지자체에서 아예 그냥 현대기아차 같은 큰 기업을 유치를 해오자. 그러면 직접 고용 10,000명, 간접 고용 한 10만 명 이렇게 되면은 광주 경제가 다시 살아날 거 아니냐. 근데 현대차 보고 오라 그랬더니 아 우리 임금이 비싸서 거기 못 갑니다 이랬더니 우리가 책임져 줄게. 3,500만 원짜리로 약속해 줄 테니까 올래 그랬더니 현대차가 why not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좋지. 3,500만 원이면 그 대신 광주시는 집 주고 교육비 대줄게 이렇게 된 겁니다. 될 것 같았는데 어디서부터 이게 지금 뻐그러진 겁니까? 그건 교수님. 오히려 예. 정영근 정영근 위원장께서 좀 제가 뭐 여쭤볼까요? 잘 관심 말씀하신 예, 예. 방금 우리 이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영석 시장의 접근은 그랬습니다. 예. 단순하게 광주에 기업을 유치하는 방식을 했는데
그 전에 이제 민선 6기 이제 윤장현 시장 시절부터 한 4년 동안 광주의 노사 민정이 모여서 그게 독일 모델이었대요. 독일의 폭스바겐이 어려울 때 아우토 5천이라는 방식으로 해서 예. 한 달에 한 뭐 5천 마르크 정도 받아서 뭐 그때 임금보다 한 70% 되는 수준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가자 이런 취지로 출발해가지고 대단히 성공적인 모델이었습니다. 네네. 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자리가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가 줄고 제조업은 침체하고 대단히 어려운 구조 속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청년들의 미래를 만들기도 그렇죠. 힘들고 예. 그런 구조 속에서 사실은 고민들이 계속해서 출발해왔는데 이제 첫 번째 단추를 좀 잘못 낀 거는 이용섭 시장께서 이제 오시면서 좀 서둘른 측면이 좀 있습니다. 예. 거기 기업 유치 측면으로.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지금 임금이 좀 잘못됐다고 자꾸 노조가 뭐 노동계 측에서 이걸 추진하는 노동계 측에서 더 올리단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물가 상승 상한에도 평균 연봉 전 임직원이 3,500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한 3천만 원 초입 정도 되고 네. 그래서 현재 정도의 임금 수준은 더 이상 낮추기도 어렵습니다. 최저임금의 예. 인상 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면 자, 좋습니다. 이 대목에서 예.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팩트 체크 질문. 예. 3,500만 원이 됐든 실질 임금이 3,000이 됐든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 자, 임금을 반으로 깎고 일자리 만들자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예. 그런데 예. 거기 가서 아무나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동차는 숙련공들이 해야 되니까. 비교가 되는 현대차 노조가 가장 많은 울산 현대 공장의 평균 임금은 9,200만 원이라 우리는 이거 도저히 못 받는다. 맞습니까? 팩트 9,200만 원 맞아요? 뭐 현대차의 생산지 기준으로 하면은 40년 근무한 사람들이 한 9,200만 원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현대차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9,200만 원 받던 사람들이 3,500만 원 받고 광주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을 강주에 오는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거 아니고 강주시에 있는 청년들 예. 그다음에 강주시에 부품 회사들이 많습니다. 기아자동차가 강주 공장에 있기 맞아요. 때문에 예,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이 이제 입사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또 새로운 자동차를 만드는 이런 구조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그럼 광주시의 애초에 그 구상은 울산과는 완전히 별개의 그렇습니다. 별도의 일자리와 별도의 임금 체계를 얘기한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래서 이제 지역형 일자리죠. 강주형 일자리를 예, 통해서 예. 그 실업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실제로 원청에서 한 1,000명 정도 예. 그리고 실제로 부품사까지 같이 산단 안에서 한 15,000명 가까이 정도의 새로운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사실은 현대자동차가 강주행 노조에서 강주행 일자리를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현대자동차가 투자하는 것을 광주에 투자하는 걸 반대할 수는 있겠죠. 네. 그렇지만은 또 강주행 일자리가 만들어지든지 군산행 일자리가 만들어지든지 제조업이 어려운 통영이나 창원이나 거제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구조와 관련해서는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지속 가능성 등등을 이야기하면서 반대하고 있고 세계 들을 일은 있지만 파업까지 하면서 반대할 일은 결코 아니다. 이거는 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희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상반기 우리 설비 투자가 한 17% 정도 빠졌습니다. 기업들 위축되고 경기 불안에 불안시스 때문에 투자하지 않는데요. 네. 새로운 노사관계 모델 한 축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또 기술 핵심과 관련해서 R&D를 투자하고 해서 새로운 모델을 또 하나 만들는데 이 두 개가 만들어져서 일자리도 만들고 기업도 커지고 노사관계도 좋아지는 이런 구조고 저는 강주에서 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정부가 추진했던 것이 아니고 노사민정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을 마지막 이 단계에서 현대차 노조가 반대하고 있고 현대차는 그 뒤에 빠져 있는 이런 구조이고 오히려 정 위원장님은 제 예상과는 달리 시청자들의 예상과는 달리 이 광주형 일자리 반값 임금이라도 이 일자리 만들자에 찬성하시고 빨리 성사시키자는 입장이시네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대자동차의 연령 기준으로 69년생까지 한 2만 명이 앞으로 쭉 정년퇴직을 해나갈 겁니다. 그렇죠. 69년생 2만 명 정도가 되겠죠. 나가고 있고 현대자동차는 최근에 신규 채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왔었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새롭게 바뀌는 구조 속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이것을 좀 확산시키고 또 특히 이제 이 강주행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완성차하고 중소협력업체하고 임금 격차가 없이 임금 격차가 없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서 동일 임금을 받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적정 노동 시간을 갖다 구현하고 또 한편으로 이제 우리가 어려운 임금이 좀 낮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까 주거하고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지자체가 역할을 해서 주택도 만들어서 하고 이런 모델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미래의 희망을 만들 수 있다면 한 축으로는 이런 노사 모델과 관련해서
정말 진지하고 고민해야 된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같이 공유를 하는 고민해 볼 대목이 좀 있어서 현대차 노조가 주장하는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서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럼 광주 내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고 치자고요. 예, 예. 3천이 됐든 4천이 됐든 예, 예. 문제는 현재 최대 9,200만 원까지 받는 현대차의 기존 노조 입장에서는 광주에서 만드는 차도 현대차, 울산에서 만드는 차도 현대차. 근데 여기서의 노동의 임금은 9,200만 원, 광주의 임금은 3,500만 원. 이게 어떻게 동일노동 임금이냐? 예. 장기적으로 결국은 우리 것도 깎일 거 아니냐? 예. 자, 이 논리 어떻게 보세요? 그 논리를 현대차 노조에서 그렇게 주장하나요? 그럼요. 그런 얘기 근데 하죠. 그거는 제가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현대차 공장 내에서도 예. 거기는 소위 말해 연공형 예. 호봉급이기 때문에 같은 조립 라인에 있다 하더라도 10년 된 사람은 아마 한 6,500, 7,000 받을 거고 또 뭐 40년 된 사람은 아마 그 1억 넘게 받을 거고 네. 물론 이제 현대차가 그렇게 고연봉인 것은 또 그들의 또 그 사정도 있습니다. 기본급 워낙 낮은 가운데 이를테면 이 연장 근로라든가 심야 근로라든가 주말까지 일하는 그런 식의 거를 다 보태고 또 노동조합이 세다 보니까 뭐 성과급까지 해서 그렇게 이제 고임금을 받는 것인데 해서 그 제가 판단하기에는 광정 그 일자리 창출을 둘러싸고 자동차 공장을 유치하는데 핵심 문제는 네. 사실 임금으로 자꾸 이제 언론에는 그 떠오르는데 아하. 그 다른 그 핵심 문제는 사실 숨겨져 있는 행간이 있습니까? 고용 문제입니다. 고용 문제. 고용. 그러니까 일자리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하, 그러니까 결국 어떤 한편으로는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관심 있으니까 한번 현장에 있는 예.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그 아까도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베이비 세대들이 많이 이제 나가는데 네. 그 숫자를 채우질 않고 네. 회사는 이제 광주에 공장을 세워서 예. 오히려 그쪽으로 투자해가지고 그쪽에 이제 신규 공장으로 인력을 쓴다 한다면은 신차 나오는 거는 전기차 나오는 거는 광주로 다 옮겨놓고 뭐 그게 전기차일지 아니면 그리고 또 뭐 중소형 인기 좋은 SUV 는 SUV는 광주로 다 라인을 돌리고 그건 이제 그건 그 다음 얘기인데 우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주어진 일자리에 예. 여기 있는 걸 빼서 여기 준다라고 하는 위기 의식이 이를테면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예. 이거, 잠깐 제가 예. 해서 그래서 그 이제 이 자기 회사에 대한 예. 투자를 자기랑 협의 거치지 않고 그냥 가서는 안 된다. 네. 그냥 갈 경우에는 총파업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사단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이제 일자리 문제 그리고 사실 그 광주형 이게 총량으로 다 늘어나면 좋죠. 예. 그런데 광주형으로 해서 광주 이를테면 뭐 아우토존처럼 5,000개든 4,000개든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한다면은 다른데 그대로 둔 채 여기가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이런 갈등이 없을 텐데 없는데. 혹시라도 이 사람들은 저희 이를테면 1,000명, 2,000명씩 계속 베이비 세대들이 그 은퇴하면서 빈 충원을 일자리를 안 채우질 하고. 않고 그리고 거기에 생산 물량을 이제 싼 예. 광주 공장으로 가서 그 돌린다 한다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제 아하, 배경에는 제가 오히려. 어느 쪽으로 두둔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 저도 정 위원장님처럼 그리고 예. 초기에 때부터 노사정이 같이 지역 경제, 지역 공해에 대해 뭔가 돌파구를 열기 위해서 이런 상생형 일자리를 만드는 건 굉장히 네. 이제 맞는데 그 이후에 정부가 이 일을 추진하면서는 매우 좀 정무적이거나 네. 아니면 또 지자체 선거를 거치고 새로 시장이 대신 이용섭 시장이 아무튼 이 문제를 제대로 좀 여러 가지 예상될 수 있는 갈등 이슈를 잘 좀 풀지 못하고 네. 뭐 이제 성과 보여주기식 뭘 하다 보니까 일이 계속 꼬였다라는 얘기를 좀 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제가 네. 좀 덧붙인다 한다면은 사실 자동차 공장은 그냥 공장 하나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완성차 조립 라인의 협력업체까지 네. 다 대동하는 하나의 생태계죠. 생산 기지가 이제 생태계죠. 만들어지는 예, 건데요. 예. 분명한 거는 마치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나 아니면 광주 모델하면 현대차가 네. 100% 투자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아, 그것도 아니군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우토 5천 같은 경우에도 폭스바겐이 네. 제일 대주주는 그 주정부입니다. 그렇죠. 그런 모델로 네, 이번에 네. 광주형 공장도 광주시가 대주주가 되고 또 아무래도 이제 이 지자체가 무슨 자동차 기술이거나 R&D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현대차 자본과 더불어서 기술력 차종을 이제 가져오겠다는 얘기인데 네. 전문가로서 이제 걱정되는 거는 당장 공장 문을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이 공장이 10년, 20년 지속 가능할 계속 것이냐. 갈 수 있는 식의 어떤 토대를 잘 만드는 그런 의미의 노사 상생의 어떤 협약이 체결되고 거기에 좀 뭔가 합의가 아하. 따르지 않으면은 그냥 문 열어놓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군산공장 같은 경우도 오히려 나가는 판인데 그렇죠. 해서 그런 합의를 그런 이제 점에 대한 네. 여러 가지 이것이 얼마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것이냐라는 점을 네. 충분히
이 협약 내에서다 아니면 운영 과정에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중요한 추가하면은 말씀이네요. 예, 30초 전체 드리겠습니다. 예상되는 자본금 7천억 중에서 현대자동차는 530억밖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아하. 가도학지적거리나 현대자동차가 한전부지 살 때 10조 주고 살 때 노조 파업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사실 그때부터 끊기기 시작한 겁니다. 맞아요. 어저께 현대자동차가 주가가 9년 만에 드디어 10만 원대 벽이 깨졌습니다. 예. 이렇게 어려우고 지금 어디나 지속 가능한 데가 없습니다. 새로운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노사가 지역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예. 일자리를 만들고 또 노동계가 늘 주장하는 게 이 비정규직, 정규직 임금 격차 업체는 거 아닙니까? 산단 내 협력업체와 완성차 공장이 똑같은 임금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지자체가 주거 문제와 교육 문제는 우리가 좀 케어해줄게. 이 정도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화를 하지 않고 이걸 가지고 파업하는 것은 저는 이거는 저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참 시청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무책임합니다만 또 얘기를 이 얘기밖에는 생각이 안 나네요. 핵가진 김정은하고도 대화하고 타협하는데 현대차 노사도 대화를 통해서 교수님 말씀대로 이 타협하고 이거를 지속 가능하게 이걸 해야지 덜커덕 만들어만 놓고 또 문 닫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긴 해요. 시간이 없어서 30초 드리면은 박용민 평론가님 네. 같으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는 근데 사실은 서로 피차 간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니까. 노조 입장에서는 이게 밥그릇 문제이기 때문에 네. 기저에 깔려 있는 건 기울어져 있는 자동차 산업입니다. 자동차 산업이 부흥하고 있다면 이 교수님 말씀대로 윈윈하는 효과가 있을 텐데 사실 노조가 근본적으로 걱정하는 건 2021년까지 국내 생산 자동차 생산 대수가 50만 대 이상 줄어든다고 하는데 생산량 줄는 게 생산량 핵심이고 근본질인 자체가 거예요. 줄어들 건데 예, 예. 그러면 새로 1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을 세운다. 그러면 울산이나 다른 데서 일감을 가져가서 갈 여기다 줄 수 것이다. 있다고 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노조 입장에선 그래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대의 명분을 세웁니다만 결국은 내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내 일감이 사라질 수 있다는 그 위기감에서 예. 시작되는 갈등입니다.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얘기를 오늘 하다 보니 자꾸 비유를 갈비탕에 하게 되는데 갈비탕이 일반 갈비탕이든 특갈비탕 간에 손님이 끊어지고 손님이 오지 않아서 매출이 올리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입니다. 지금 1시간 동안 우리가 한 토론의 내용이 경제가 살고 일감이 계속 늘고 자동차가 계속 만들어져서 팔리고 갈비탕 먹으러는 손님이 있을 때 특갈비탕이냐 일반 갈비탕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손님 줄어드는 데는 백약이 무효이니까 일단 그 점을 본질로 해서 노사가 정부가 잘 좀 협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가 마비됐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고용 세습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여야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합의점을 찾는 듯 하기도 하고 못 찾는 듯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국회 상황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한쪽 자리가 텅 비었습니다. 자유한국당 불참 속에 상임위 곳곳이 파행을 빚었고 회의장에서 기다리던 공무원들은 발길을 돌렸습니다.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어려우므로 이 상태에서 상황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된 국회 파행에 민주당은 명분도 없는 나쁜 정치라고 한국당을 비난했습니다. 결코 정당한 그런 정치 투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나쁜 정치입니다. 그러나 한국당에 이어 오늘은 바른미래당까지 의사일정 보이콧에 동참했습니다. 여야 협상의 쟁점은 국회 차원의 고용세습 국정조사로 좁혀졌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를 수용하면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며 한 목소리로 여당을 압박했고 평화당, 정의당까지 공조했습니다.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강원랜드 포함해서 전부 다 야사당의 뜻을 함께 하고 국정조사 수용 불가를 외쳤던 민주당은 야사당의 합동공세에 한 발 물러섰습니다.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다시 논의해보겠다는 건데 국조 수용으로 타협점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냐는 의견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내일 오전 다시 만나 단판을 지을 예정입니다. 이슈 따라잡기 돌아왔습니다. 김지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민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국회 파행이 네 글자인데 또 이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어요. 파행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올스톱 돼버렸어요.
네, 지금 야사당은요, 그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수락해야지만 그 다음에 국회를 정상화시키겠다 이렇게 조건을 내건 상태입니다. 그럼 바른미래당도 지금 아예 나가버렸어요? 그렇죠. 바른미래당, 정의당까지 가세를 했고 민주평화당까지 가세를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고. 약간 이제 민주당의 결정만 남았다고 보시면 그럼 되겠습니다. 민주당 어제 의총 열었잖아요. 네. 의총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의총에서는 이해찬 대표가 이제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언급을 했는데요. 네. 이 국정조사가 약간 좀 부당한 요구다라는 것을 전제로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엄격한 잣대를 기준을 들이대야 된다. 뭐 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찬 대표는 택도 없는 소리다. 감사원 결과 나올 때까지는 못한다. 이런 입장일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그런데 이제 홍영표 원내대표의 태도가 이제 약간 조금 다르다라는 것이 조금 감지되고 달라요? 있는데요. 홍영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전일날 국정조사에 대해서 가장 강성하게 반대하고 있는 의원들을 상대로 전화를 좀 돌리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예, 어느 정도 좀 국회를 일단은 정상화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의원들을 좀 설득시켰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그러면 오늘 기자들은 아침에는 네. 오늘 아침에는 고민해보겠다. 나에게 권한이 있으니까 고민해보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아하. 어느 정도는 국정조사를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예상이 됩니다. 아하. 원내대표 입에서 고민해보겠다 그런 얘기는 가로 열고 닫고 조건만 맞으면 할게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오후부터는 그렇다면 기자들이 국회 정상화 가닥, 국회 뭐 실마리 뭐 이렇게 기사 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예결특위가 지금 계속 대기 중입니다. 그래서 아하, 맞아요. 이게 예. 이제 정상화되면은 이제 바로 빨리 다시 한번 그거부터 해야죠. 그렇죠. 예산안 그 감액 그것부터 먼저 지금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시일이 촉박한 것 같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겉으로는 그래도 속으로는 이게 이 심사가 안 되면 자기도 지역구 챙기려고 그러면 쪽지 예산 해야 되고 이 예산 막 여당 의원들도 이게 좀 필요한 건데 그걸 올수도 떼버리면 속으로는 여당 의원들도 깝깝하니까 내심 빨리 정상화됐으면 그런 게 있을 텐데. 네, 게다가 이제 여사당 중에서 그 예. 민주평화당과 그다음에 정의당은 대체적으로 좀 친여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들까지도 일단 국정조사의 목소리를 높임으로 인해서 약간 좀 명분이 떨어진다. 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제 네. 게다가 최근에 네. 이제 그 여론조사 보면은 20대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맞아요. 이제 그런 것까지 전부 종합해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국정조사 수용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하면 오늘 내일 중에 국회 정상화 소식 들릴 가능성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답답하니까 좀 제발 좀 빨리 제발 좀 빨리 정상화됐으면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예, 맞아요. 예. 자, 거기까지 그럼 정리하도록 하고 제가 보기에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이분처럼 이렇게 뉴스메이커 있을까 싶어요. 네. 홍준표 그렇죠. 전 자유한국당 대표. 지금은 의원 신분도 아니고 무슨 당직을 맡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일 기사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움직임 하나하나에 전부 주목을 하고 있고 말 하나하나 전부 언론이 받아서 보도하는 지금 보시는 저 화면이 그 유튜브 홍카콜라, 방송하는 네. 홍카콜라예요. 네네. 할 말은 한다. 시원하게 한다. 그래서 미국 갈 때 이제 SNS 절필 선언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강력하게 돌아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분이 뭡니까? 예, 일단은 지금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그대로 차치해 두고서는 예. 그 본인의 양심에 반한다 뭐 이런 주장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사실은 뭐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을 겁니다. 지금 전당대회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어서 지금쯤부터 이제 활동을 하지 않고서는 전당대회를 노리기가 약간 어려운 그런 시점이 네. 됐거든요. 이제 네. 게다가 김병준 비대위가 약간 휘청거리고 있죠. 예, 전원책 그 조강특위 위원 해임 건 이제 이거를 이제 전후로 해가지고 약간씩 좀 대오가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네. 이때가 가장 좀 적합한 기회 아닌가. 곧 예. 당협위원장 교체도 있을 예정인데요. 그렇죠. 그때 이제 홍 전 대표가 옛날 대표 시절에 심어놨던 당협위원장들이 여러 명 교체가 될 것이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맞아요.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그들의 세력을 다시 이제 뭉쳐서 다음 전당대회를 좀 준비할 시기에 임박하지 않았나. 예, 그런 모든 포석이 다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홍준표 전 대표가 정계 은퇴한 적 없죠? 정계 은퇴한다고 정계 말한 적 은퇴는 없잖아요. 아니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기보다는 돌아오신다고 약간 떠나 있겠다. 그 예, 정도. 예. 돌아오신다고 하는 게 정계 복귀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네. 본인도 그래서 현실 정치로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말씀을 좀 들어봤더니 요거 좀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 홍준표 말이 옳았다고 국민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나 현실 정치 복귀한다.
그랬는데 무슨 뭐 여론조사나 무슨 뭐 근거나 객관적 자료가 있나요? 아마 국민들이 홍준표 말이 옳았다는 지적에 힘입었다 그러는데 저게 어떤 근거 있는 응원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저렇게 주관적으로 판단하시는 겁니까? 일단 주관적 판단이 좀 지배적인 주관적 것 같고 판단이다. 이제 거기에 아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약간 하락 추세에 있다는 점, 이제 그 점이 굉장히 본인에게는 많은 힘이 되는 거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게 자기를 국민들이 옳았다고 판단한다라는 그 3단 논법이 좀 점프 같긴 한데. 아, 그렇죠. 굉장히 중간이 많이 비어 있죠. 그렇죠. 문 예, 대통령의 예. 지지율이 떨어지면 본인이 옳았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홍준표 대표에게는 아마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제 경제와 안보 두 가지 분야에서의 어떤 실책을 꼬집는 듯한 그런 말을 하면서 예. 이제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본인의 복귀에. 이제 그런데 이 부분에 과연 한국당에게 얼만큼 지금 도움이 될 것인가? 지금 상황에서 이제 오히려 홍준표 전 대표의 복귀가 한국당 내부를 조금 더 어지럽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네. 오히려 그냥 다원적인 그런 분위기로 한국당을 이끌어서 예. 어떻게 보면은 그들 사이에서 경쟁을 통해서 네. 어느 한쪽이 그렇게 장악하는 시스템으로 그냥 평화롭게 진행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준표의 복귀, 약이 될지 독이 될지 김지혜 변호사님은 나는 모르겠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들립니다. 약간 예측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예측하기 네. 힘들다. 근데 큰 사무실도 뭐 얻으셨다며요. 그래서 네. 시내에다가. 그 얘기는 이제 온라인상으로만 활동하시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복귀하시겠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일단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이 뭐 연구소를 차린다거나 아니면 그 사무실을 얻는다거나 이제 그런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모일 공간이 있어야 지지층도 형성이 되고 그 네. 본인의 어떤 활동에 대한 그 방향성이나 이런 거 논의도 하기 편하기 때문에 네. 딱 현실적으로 준비를 시작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좋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지혜 변호사님의 사견과 전망을 좀 여쭙겠습니다. 홍준표 대표, 내년 전 대표, 내년 2월 전당대회 출마를 해서 당권 장악을 우선 목표로 할까요? 아니면 고 노회찬 의원으로 공석이 돼 있는 경남 창원 여기에 재보궐선거로 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것부터 먼저 목표로 할까요? 어느 게 먼저 현실적인 목표가 될까요? 저는 전당대회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당대회를 우선으로 보신다. 왜냐하면 전당대회를 지금 거치지 않고서 결국은 이제 대선이 가장 큰 목적이기 네. 때문에 이제 그걸 위해서는 일단 전당대회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이후에 고 노회찬 지역구는 네.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뭐 포기할 수도 있는 거고 양보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그렇지만 전당대회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럴 그래서 거다. 지금 현재 있는 당협위원장들과 같이 결국 새를 규합해서 전당대회를 장악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긴요. 이번에 내년 2월에 전당대회가 열려서 만약에 홍준표 전 대표가 다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된다면 공천권 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만큼 센 것이 없죠. 예, 1년 남은 총선에 공천권을 진 홍준표 대표. 그러면 의원들 거기 줄 쫙 쓰겠네. 그죠? 예,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 과정에서 당이 부열되거나 뭐 아니면은, 왜냐하면 지금 구도로 그 총선이 치러질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떤 식으로든 간에 재편이 이루어질 것이고 예. 이제 그 과정에서 홍준표 대표가 장악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정말로 그 굉장히 극우적인 세력으로 따로 떨어져 나올지, 이런 부분을 조금 흥미 있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자, 어찌됐든 자유한국당의 향후 전망을 하면서 이제는 홍준표 전 대표를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예, 야당의 목소리는 이제 홍준표 대표 얘기 많을 것 같으니까 잘 좀 지켜보시오. 네. 중간중간에 좀 잘 전해주세요. 자, 변호사님이니까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요거는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저희 세대만 해도 형제복지원 그러면은 뭔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형제복지원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그 법원 앞을 오가면서 형제복지원으로 인해서 한켠에서 계속해서 시위하는 그 부스를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몇 년 동안 그 네. 부스가 옮겨지지 않고 누군가는 거기서 머물면서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아까 화면에 봤더니 새마을 정신으로 무장한 형제복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저게 기본적으로 부산에 있는 거죠? 네. 그 75년부터 한 87년도까지요. 그러면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70년대에 만들어진 거면. 불황자들을 선도하자 이제 네. 이런 명목으로 이제 저 사람들을 강제로
저 형제복지원에 가둬두고요. 아. 그래서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그리고 예, 혹시 뭐 예. 도망치는 것을 시도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뭐 잡아다가 굉장히 가혹한 고문을 가하기도 하고 예, 예. 이제 그 과정에서 약 3,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 중에 500명 넘게가 그렇게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서 네, 그러면 그 그러니까 안에서 굉장히 엄청난 사망률이 높은 거죠. 인권 유린과 온갖 이 불법적인 이게 행해졌다고 지금 추정이 가능한 건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가만 생각을 해보면 지금 방송 보시는 시청자들 중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옛날 생각하실 거예요. 1970년대에 저희 세대가 어렸던 시절에 보면 네, 정말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그리고 뭐 이따 화면 좀 보여드릴게요. 그냥 어렵지 않게 그냥 길거리에 있었거든요. 그 구걸하시는 사람들이.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싹 또 사라져요. 네. 근데 저희는 어렸기 때문에 그게 사연을 잘 몰랐는데 그냥 이 당국이 쫙 쓸어 가가지고 트럭에 태워가지고 형제복지원으로 다 보냈다면서요. 그러니까 대충 굉장히 좀 어떤 복지 시설 같은 것으로 이렇게 수용을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곳이 굉장히 끔찍한 강제 수용소, 한국판 아우슈비츠였더라. 뭐 아하. 이런 것이 뒤늦게 밝혀져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네. 뭐 아무리 불황자가 많아서 뭐 도시 미관이 해친다고 하더라도요. 일단 예, 그 사람들에게는 예. 신체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그렇게 데려가서 노역을 시킨다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거의 상상할 수가 상상할 없는 수 일이라고 없어요. 보입니다. 자, 그런데 다 좋은데 30년 지난 일이란 말이에요. 네. 이 30년 지난 일을 법적으로 어떻게 할 만한 그게 방법이 있을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네. 문무일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라고 하는 처음 듣는 카드를 들고 나왔어요. 네. 시청자한테 좀 이렇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 비상상고가 뭡니까? 일단은 재심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어떤 증거가 발견되었을 경우에 재판 끝난 상황을. 예, 그렇죠. 그걸 다시 한번 재판을 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예. 비상상고 같은 경우에는 적용된 법률이 네. 굉장히 헌법에 어긋나다고 판단을 할 때 네. 검찰총장이 할 수 있는 그 항소 절차입니다. 아하. 예,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는 것인데 예. 그게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형제복지원 원장에 대한 그런 재판에서요. 일단 이 원장이 그 당시에 그 법령에 따라서 이런 처우를 했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법원이 판단을 했었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그 행정 불용이라는 것 자체가 헌법에 굉장히 위반되는 위반된다.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지금 비상상고를 제기한 것이고요. 예.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확정된 무죄의 효력이 뒤집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예. 그 대신에 여기에 이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정당하게 상대로 국가를 상대로 배상할 수 있는 그런 배상을 절차가 할 수 보장이 되게 있는 됩니다. 민사상 배상의 길이 열릴 수 있는 게 비상상고군요. 네. 아하. 다시 정리를 좀 해보면 1975년부터 군사정부 때까지인 87년까지 불황자들을 저렇게 강제 수용을 했던 형제복지원이라는 데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지금 30년째 울부짖고 있는데 네. 그 당시 그 상황 자체는 그때 법이 그랬으니까 합법. 그래서 판결은 다 났고 그래서 더 이상 길이 없었는데 네. 이 문무일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라는 거를 해서 이걸 다시 뒤집어지면 그 무효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민사소송의 길이 열릴 수 있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원장 개인에 대한 무죄 판결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이미 그 당시에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뭐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재심을 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그 재심은 어차피 피고인의 이익으로만 가능하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검찰 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는 비상상고가 굉장히 유일하고요. 네.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그 당시에 그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었다라는 점이 밝혀진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국가가 이렇게 위헌적인 법령을 만들어서 그 인권을 제한한 것이 되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해서는 국가 배상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아이고 참 대한민국이 헐벗고 못 살던 시절에 있었던 참 아픈 사연인데 여기에도 또 이렇게 불법과 또 인권 유린이 있었다니 또 안타깝네요. 이제라도 뒤늦게라도 뒤늦게라도 예, 좀 바로 잡아야 된다는 네, 데는 네. 국민적 공감대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잘 좀 지켜봐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을 이영자 현상이라고 한답니다. 정치 구단 박지원 의원의 해설입니다. 개그우먼 이영자 씨가 아니고요. 20대, 영남, 자영업자. 3김 이후 역시 정치 구단은 박지원 맞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이 가장 아픈 대목은 1번 20대 지지율 하락일 겁니다. 이유가 뭘까? 취업률과 실업률 통계를 보면 그 답이 보입니다. IMF 사태 이후에 19년 만에 최악이랍니다. 취준생 포함해 청년층 이른바 확장 실업률이라는 게 22.8%, 청년 5명 가운데 1명 넘게 백수라는 겁니다. 문제는 내년엔 더 나쁠 거란 전망입니다. 그럼 청년층이 원하는 해법이 뭐냐? 공공일자리, 단기 알바 이런 게 아니고 용돈 나눠주는 예산은 더욱도 아니고 근속 가능한 진짜 일자리 만들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청년층은 소득주도, 혁신성장, 공정경제 이 3대 금과 옥조만으론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촛불혁명 앞장섰던 20대들입니다. 부족한 게 뭔지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는 거 이를테면 노동개혁, 공공개혁, 규제철폐 혹시 이런 데서 해법은 없는 건지 정부가 잘 들여다보길 바랍니다. 이영자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